교육종합연구원 개건연구원으로 지금 있는 디자인사를 연구하는 정선아라고 합니다. 목사님 근데 좀 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마지막 발표하실 분이 예. 저기 비디오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중으로 하시는 좀 가지셨는지. 그쪽은 우리가 디스커션이었기 때문에 예. 천천히 그러면은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앞에서 발표들을 너무 이렇게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주로 디자인 학회 관련 학회나 이제 미술사 쪽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연구 분야 이렇게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까지 이제 제가 발표를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래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제 발표 끝나고 나서 질문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미지 이제 타이포그래픽 이데올로기라는 큰 제목으로 이제 1920, 30년대에 조선에서 발행됐었던 사회주의 잡지 표지의 이제 구축주의적인 특성과 그 독특함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데올로기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되려면 반드시 언어화가 되고 시각화가 되어야 합니다. 제 연구는 20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세계를 이제 휩쓸었었던 그런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그 시각적인 형식이었던 구축주의,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역화가 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구축주의는 1920, 3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예술의 일상화 그리고 민주화를 주장을 했었고 기하학적인 형식으로 이제 현대 디자인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사조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시기에 조선 땅에서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을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즉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 어떤 옷을 입고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런 것이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 주제인 러시아 구축주의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러시아 구축주의는 20세기 초에 러시아 혁명을 전후로 생성되고 또 활용이 됐습니다. 일상과 예술의 일치를 주장을 하면서 전통적인 예술 개념과 형식을 모두 부정하는 그런 급진적인 예술 운동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이제 예술은 특정 계급이 향유하는 그런 고귀하고 뭔가 숭고한 무언가였다면, 아우라를 내풍기는 그런 거였다면, 러시아 구축주의는 감상과 유희를 위한 그런 관조하는 예술의 틀을 벗어나서 일상을 예술을 통해서 직접 구축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탈린이 1934년에 이르러서 소비에트 작가동맹 제1회 대회 때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이제 공산 정권의 유일한 예술 양식으로 선언하기 전까지는 이제 구축주의가 새로운 혁명 정부를 선전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사용이 됐었죠. 즉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시각 형식,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얼굴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들, 포스터들이나 발견할 수 있고요. 이 운동의 원리로 이제 구축주의자들이 제시한 세 가지로 팍투라, 텍토니카, 그리고 컨스트럭치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팍투라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료, 현실적인 진료를 얘기하고요. 그 가공 처리 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목적에 맞게 이제 활용하는 것이 텍토니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우러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통합적인 디자인을 컨스트럭치아, 구축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렇게 1920, 30년대 러시아하고 조선의 구축주의의 그래픽 디자인을 제가 이제 하나씩 가지고 와봤는데, 당연히 이미지의 형식은 동일해요. 네,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플랫하고 단색의 심플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최신의 매체였던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포토몽타주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은 빨간색이죠. 대표적인 색깔이. 그 빨간색 면 안에 꽉 채워가지고 대담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특징은 구축주의 디자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축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좀 더 예전에는 구성주의라는 단어를 이제 썼었어요. 지금은 이제 구축주의라는 용어로 이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한국의 사례에서 보면 러시아나 서구에서 보이는 그런 일반적인 구축주의 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른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눈썰미 있으신 분들 혹시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사람이 뒤로 좀 빠지고 글자가 글자. 네, 글자.
문자를 다루는 방식은 이제 타이포그래피라는 제가 이제 용어를 쓸 건데 타이포그래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왼쪽을 보면 글자들은 지금 관점으로 보면 컴퓨터로 쓴 것처럼 이제 자와 컴퍼스로 이제 그린 것처럼 장식 없이 깔끔한 외곽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획의 끝부분하고 중간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일정한 굵기로 이제 글자가 써 있죠. 반면에 오른쪽 사례를 보면 손으로 쓴 듯한 그런 붓글씨체죠. 울퉁불퉁하고 일정하지 않은 굵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붓글씨라서인지 이제 동양적인 느낌을 이제 풍기고 이제 원래 글자체 모양이 뭔가 멋을 부려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또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무 특징 없이 보이는 그런 밋밋한 왼쪽에 있는 글자들에 비해서 동양이라는 특정 문화권의 지역적인 특징이 저쪽에서는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여기 하고 저기는 지금 러시아어도 있고. 예, 이거는 러시아에서 사례. 독일어도 있어요. 아, 독일어도 같이 있나요? 네. 제가 독일어는 네. 독일어가 아, 그렇네요. 소비에트 유니언을 지켜라. 예, 독일어 있고. 나와 있어. 예, 여긴 또 지금 선생님 덕분에 한자가도 써 있다는 거를 지금 제가 처음 발견했네요. 완전히 멀티링구얼이고.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제주의를 표방했었던 이제 이데올로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문자는 이렇게 단순히 텍스트로 쓰여진 내용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 문자는 문자가 가진 외적인 형태, 배열, 나아가서는 그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러니까 책의 지면인지, 거리의 벽인지, 건물의 간판인지, 그리고 어떤 도구가 쓰였는지, 어떤 도구로 붓인지, 뭐 기펜인지, 손가락인지, 아니면은 인쇄가 됐는지, 뭐 이런 요소에 따라서 당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들 사회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미적인 감각, 그러니까 미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단어나 문장이 다 얘기하지 못해주는 그런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여기 사진에 이제 보이듯이 나치가 독일 국민들에게 독일성을 강조하고 주입을 하기 위해서 독일의 전통을 상징하는 프락투어 서체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했다는 것이 이제 그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에 보이는 글자들이 이제 16세기 독일에서 고안됐었던 프락투어 서체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끝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타이포그래피 용어로 이제 세리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쓰기 도구, 그러니까 당시에 프락투어 서체가 만들어졌을 시기에는 기펜으로 이제 썼었는데 그 깃털펜과 사람이 손으로 누르는 그런 힘과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글자의 개성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치는 이 글자체를 그러니까 지지했었던 동시에 이와는 달리 표정 없는 기하학적인 서체를 정보 전달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주장했었던 신타이포그래피의 주창자인 얀치홀트나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 학교였던 바우하우스를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일적인 세리프를 없앤 산세리프 글자체의 사용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세리프체는 이렇게 글자의 개성을 없앤 특히 지역적인 특징을 지운 글자체이기 때문에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담아내기에는 되게 적합한 글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20, 30년대를 전후로 당시에 이제 볼셰비키 정권은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문화권에 이 이념을 이제 선전을 해야 됐었으니까 그때 기계적으로 정제된 지역색을 없앤 그런 산세리프 서체를 주로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사회주의는 과거의 고상한 예술과는 확연히 다른 형식을 추구하는 이런 구축주의 예술 양식에 그리고 지역색을 없앤 산세리프 서체를 사용해서 국적을 뛰어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단결을 꾀했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는 도판이 당시 그러니까 스탈린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소련의 공식 예술 양식으로 선언하기 이전에 활용됐었던 그런 선전물들의 예시입니다. 기하학적인 이미지들과 그리고 포토몽타주, 단색의 강렬한 색감 표현, 그리고 함께 기계로 찍어낸 듯한 그런 반듯한 산세리프 서체가 활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서 살펴봤던 이제 러시아 사회주의 정권과 구축주의 양식 그리고 산세리프 서체의 관계가 이렇게 되게 명확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국경을 뛰어넘는 이념의 전파라는 확실한 목적을 위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서는 어땠을까?
이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이 한국의 대중들을 설득하려면 사상이 갖는 그런 국제주의적인 그런 성격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개항 후에 급격한 변화로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좀 정돈을 하고 그리고 민족의 독립 여부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이 사회주의에 대한 수용이다. 이런 주장이 잘 와닿을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국민들은 무엇보다 잃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어요? 관심사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글자의 모든 이런 개성적인 요소를 없애서 기하학적인 형태를 갖는 이 산세리프 서체가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데 처음 사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글자가 이제 연구자 류형국이 이제 제시한 것인데 사회주의 혁명의 건설적 방면, 그리고 공산주의 독본 이런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각각 고딕체, 그러니까 저희가 산세리프체를 고딕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딕체 2호와 고딕체 5호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 여기 사용된 활자들이 상해에서 발행된 독립신문에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잡지인 신생활, 그것도 제10호의 제호인데요. 본문은 세리프가 살아있는 명조체지만 한문, 제호, 그리고 영문 제호 모두 산세리프 서체로 이제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새로운 사상이었던 이제 사회주의,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한 산세리프 서체로 된 제호, 그리고 이렇게 제목과 같이 큰 글씨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산세리프 서체가 이제 훨씬 더 이제 판독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활용이 됐죠. 글자의 기능적인 활용이 돋보이는 그러니까 한국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근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실마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해주 한인사회에서도 이 영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선봉이라는 신문이에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1923년에 창간된 볼셰비키 기관지인데 이 신문은 연해주에 거주했었던 한국인들이 구독한 가장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선봉의 제호 디자인이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 보다 보면 이 신문에서 이제 어떤 걸 이제 전달하고 싶어 했는지 그 시기마다 변화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선봉 제호의 변화인데 여기 보이시는 글자가 1923년에 창간 당시의 제호예요. 과도한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붓으로 담백하게 눌러 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글자는 이제 1925년에 들어서서 가로쓰기 산세리프 서체로 바뀐 제호입니다. 이때 신문의 본문 쓰기 방법도 또 이제 다들 이제 가로쓰기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변경된 제호 디자인은 이전의 제호와는 다르게 모든 획이 두껍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이제 반듯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글자의 뼈대 외에 어떤 장식적인 돌기나 삐침이라든지 뭐 장식적인 거라든지 손의 힘에 따른 불필요한 두께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정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현대성은 기능주의와 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선봉의 바뀐 제호는 읽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중심에 놓고 글자의 뼈대만을 남겨놓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 디자인의 현대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기 사회주의 인쇄물에서는 일관적으로 통일된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후에 조선에서 발행된 사회주의 잡지들의 표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들 이미지는 러시아나 이제 여타 서구 국가들의 사회주의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옮겨왔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적당히 변형시켜서 적용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활용된 이미지, 그러니까 구축주의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에 비해 글자는 이미지랑 그 활용 양상이 좀 다릅니다. 글자는 모던한 이미지에 비해서 훨씬 동양적이고 좀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가 시각적으로 양식이 통일되지가 않았어요. 괴리가 있습니다. 러시아나 유럽에서 사회주의 구축주의 디자인이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가 모두 일관성 있게 기하학적인 현대적인 형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었던 반면에 이런 사례들도 그렇고 조선의 사회주의와 구축주의 이미지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사이에는 감각적인 불일치가 존재했다. 네, 몇 가지 사례들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이건 신소년이라는 아동 잡지입니다. 신소년, 네. 전선과 연국운동, 네, 해방, 제일성. 굉장히 장식적이고 뭐랄까 지금 모더니즘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군더더기가 되게 많은 사례 글자 사례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구축주의 이미지에 사용된 타이포그래피와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되는 조선에서의 예시, 제호 타이포그래피만 떼놓고 보면 더 확실하게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분명한 시각적인 차이는 단순히 동서양의 어떤 문화적 차이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선봉 또한 이렇게 변화를 겪었어요.
상대적으로 현대적이었던 그런 가로쓰기 제호 디자인이 다시금 서예체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때 바뀐 제호는 창간호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창간호 당시에 이제 제호인데,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같이 서예적인 디자인은 맞는데 이보다 훨씬 더 격렬한 감정이라는 게 좀 들어간 듯한 느낌이에요. 글자의 획을 따라가 보면 글자를 쓴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화가 났는지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더 이제 격렬한 감정이 이제 들어간 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제호에서는 자소들이 정갈하게 서로 떨어져서 독립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는 반면에, 바뀐 제호에서는 자소가 서로 막 연결되려 그래요. 즉 손글씨의 느낌이 더 강해졌고 한층 더 이제 감정 표현적이고 요소 간의 위치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하학적으로 정제되어 있는 그런 현대적인 디자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국제성을 훨씬 더 이제 중시했었던 그런 레닌 집권 시기가 끝나고 일국 사회주의를 이제 표방했었던 스탈린 집권 시기로 넘어가는 흐름하고 무방하지가 않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각 양식이 담고자 했었던 사상의 현실적인 실천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레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자들이 상상했었던 유토피아는 국경이 없는, 민족을 떠난, 계급을 초월한 그런 국제적인 인류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이것을 위해서는 각 민족의 독립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했다. 이미 독립국가였던 러시아나 여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조선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의 독립이 반드시 이제 필요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일제 치하 조선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당연히 애국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죠. 이것은 일제에 대한 저항과 함께 민족 해방을 성취하고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근대적인 이상을 지향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디자인으로 민족성, 지역성을 다 없애버린 그런 밋밋한 디자인보다는 우리 민족의 동질감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보다 동양적이고 전통적인 느낌의 그런 디자인이 훨씬 사회 안에서, 조선이라는 사회 안에서는 더 설득력 있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더 기능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 초기의 사회주의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 사이의 그런 양식적인 괴리는 이념의 추구점과 선전 전략 사이에서 국제주의와 민족주의가 충돌하는 상황을 일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당시 러시아나 이제 유럽의 구축주의 양식과 식민지 조선의 구축주의 양식이 서로 우선시되는 가치가, 그러니까 국제성 그리고 민족성 이렇게 각각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이것을 이게 이제 현대적인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가치, 가장 궁극적인 가치인데 이것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구축주의 모두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합리성을 중시했었는데, 선전 선동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취해진 이러한 디자인 방법들이 합리성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 어떠한 분위기나 자동적인 연상작용, 정서적인 부분을 이제 건드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기하학적인 형체는 기계를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기계는 곧 과학적인 근대성, 그리고 새로움과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 이 쭉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러니까 서예적인 타이포그래피, 캘리그래피라고 한다면은 동양적이다, 한국적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이다, 좀 더 민족적이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자동적으로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어필하려고 이제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과 합리성, 기능 중심적으로 형태가 형성되고 인식되는 것이 디자인에 있어서 현대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은 이제 좀 현실의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조선의 시각문화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전달하는 과정에 구축주의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의 활용이 있는데, 우리는 본토의 원본과는 달리 텍스트와 이미지의 분리적인 상황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시각 양식의 현지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분리는 이념을 담는 시각 이미지의 형성이 단지 원본의 국제, 그 지역 국경 안에 국한되지 않고 현지 사회의 상황과 주변 국가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변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발표는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이제 사실 지금 한국 문화가 엄청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당연히 그 한국 문화가 문화 그 자체로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문화가 어떠한 시각화된 형식을 입고서 이제 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디자인, 한국의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뭔가 한국 문화의 어떤 이제 되게 뭐랄까 좋은 황금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한국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교육도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미국 미술대학 디자인과 안에서도 조차 이게 뭔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대학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한 뭐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 교육을 하다 보면은, 디자인사 교육을 하다 보면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실기를 하고 들어온 실무를 추구하는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론이다, 역사다 그러면은 일단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론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디자인을 시각 디자인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도 했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론을 하는 입장에서 또 이게 굉장히 실무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변화를 해간 거예요. 저도 하물며 그런데 약간 제가 이제 논문을 미술사 쪽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내고 그러면은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역은 아니지만 되게 흥미로운 뭐 이렇게 지식들이다, 역사다라고 이제 하면서 흥미는 느끼지만 내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끼어 있는, 뭐랄까 네, 어디서도 비주류인 그런 느낌으로 이제 위치 지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이제 본 영역 안에서 디자인사가 교육이 꼭 되어야 하고, 특히 또 디자인사가 교육이 되고 있는 곳을 보면은 거의 서구 중심의 영웅서사 중심의 그런 내러티브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한국 디자인사가 들어갈 여지가 없고, 또 한국 디자인사의 기원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짧게 네네네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기원과 증거들을 찾아서 연구를 함으로써 한국 디자인사의 역사를 또 교육적인 현장에다가 커리큘럼으로서, 정식적인 커리큘럼으로서 이제 집어넣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연구에 임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